항공업계 경영체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장들의 예상치 못한 퇴진에 3세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데 승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금저축 해지 계약 건수가 가입 계약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지 계약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연금저축이 출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은행도 배달 영업 시대를 맞았습니다. 은행원이 고객을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건데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매매 고객 유치에 분주합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무료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국내 항공업계 양대 산맥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두 수장이 갑작스럽게 퇴진하면서 항공업계 경영체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영 3세 후계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처 경영 승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업계 3세 경영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양대 총수가 물러나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3세로 쏠립니다. 아버지들이 떠난 자리는 조원태, 박세창 두 아들이 대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대한항공의 경우 전일 조양호 회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조원태 사장 체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 사장의 한진칼 지분이 턱없이 낮아 당장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지만 1,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걸림돌입니다. 특히 2대 주주인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사모으며 호시탐탐 최대 주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데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조 사장 입장에서는 향후 한진칼 지분 쟁탈전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가 시급한 셈입니다. 박세창 사장 역시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아시아나는 유동성 위기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만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며 사태가 심각한데 박 사장은 아직 이렇다 할 경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그룹 재건을 위한 중책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 계약 건수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 계약 건수는 31만 2천 건으로 신규 계약 30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지난 1994년 출시됐는데 해지 계약이 신규 계약보다 많은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해지가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작년 해지 계약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는데 신규 계약 유입은 15.3%나 줄었습니다. 신규 계약이 급감한 건 작년부터 연금 신탁에 대해 원금 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돼 은행권이 이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신탁 상품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 IRP로 이동시키는 게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때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 업계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하고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 평균 1일 18명으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어제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겁니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과잉 진료를 유발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해보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 원에서 작년 74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찾아와 금융상담을 해준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유통 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배달 서비스가 금융권에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은행 점포를 벗어나 배달과 비대면을 넘나들며 영업망을 넓히고 있는 은행의 이야기,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이대희 씨. 장사가 잘 돼 가게 확장을 고민하는 와중에 방문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게 금리가 뭐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게 변경이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만나 뵙고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 상담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다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아직 창업 초기라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가게세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비대면 대출보다는 은행원에게 직접 대출 상담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초보 사장님이 하루 반나절 식당을 비우기는 어려운 일. 잠깐 짬을 내 방문 대출 상담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장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점심 시간 이후에 이제 2시 이후 4시 사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좀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OK저축은행은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직접 스쿠터를 타고 사업장을 방문해 은행 업무 상담을 돕는 겁니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경우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은 차별화된 영업시간을 내세우며 비대면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분 안에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주를 이루는 K뱅크의 일반 가게 신용대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 소득증빙 서류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올해 안에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기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토스뱅크도 소상공인 금융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대출 상품을 팔기 어려운 게 인터넷은행의 입장. 대출자가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소상공인 대출 쪽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내 증시가 정체되면서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해외 주식 매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등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키움증권이 고객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무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어온 하나금융투자도 오는 17일까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손님들의 자산 관리 니즈를 좀 충족시키는 하나의 서비스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신고 대행도 함께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고객 편의를 높여 해외 주식 매매 고객을 뺏기지 않고 더욱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2017년보다 무려 43.4%가량 늘어난 약 32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도 지난 4월 5일 기준으로 이미 98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수수료 경쟁을 벌이던 증권사들이 새로운 차별점으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세법에 따라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까지인데 이를 넘어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거래 내역을 모두 첨부해야 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침체로 해외 주식 고객을 위한 증권사들의 서비스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DMZ 고성지역 둘레길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겹치면서 이번 주는 대북 이슈가 집중된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북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대북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대북 관련주 움직임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27일 DMZ 고성지역에 조성된 평화둘레길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지난 3일 정부가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한 결과로 당시 정부는 DMZ와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3개 지역을 평화안보체험길로 조성해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비무장지대인 DMZ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대북 관련주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주가 상승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DMZ 개발 관련주로 꼽히는 대창스틸은 발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 누리플랜, 삼육물산, 자연과 환경, 코아스 등도 3,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김다경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협의 없이 DMZ 개방을 추진해 방문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북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증권업계는 DMZ 개방은 일부 지역에 불과해 기업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며 주목해야 할 것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오는 11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 재개와 같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고르며 관망세로 접어든 대북 관련주, 굵직한 대북 이슈가 정리되는 목요일 이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해를 넘긴 임단협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오늘 오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을 재개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사측은 공장 가동 중단, 이른바 셧다운 카드를 꺼내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프리미엄 휴가를 활용해 부산 공장의 일시적 가동 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프리미엄 휴가는 법정 휴가와 관계없이 복리후생 개념으로 배정한 휴가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해 이 중 일부를 단체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재개할 경우 생산량 감축 상황을 고려해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을 정해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맞선 르노 삼성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지금까지의 부분 파업이나 지명 파업에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5개 집회나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법의 쟁의 행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형 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 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됩니다. 과도한 부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과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특히 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며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부가 서비스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법인 회원의 결제 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합니다. 다만 기존 상품의 부가 서비스 감축 문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고객 혜택의 직접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부가 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 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뱅크가 이달 25일로 잡혀있던 유상증자 납입비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뱅크는 주주사와 올해 1월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납입비를 이달 25일로 우선 정하되 6월 28일까지는 추가 혐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진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뱅크 대주주인 KT가 금융위원회에 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아예 중단될 위기에 놓여 6월까지 증가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데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의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 체계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기본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 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 시간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야간반은 두지 않되 그 이후 야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간 연장 보육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아동 돌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육 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 명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 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비치고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도 또 잔불시도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50에서 10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가 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30에서 70, 중부지방에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폭설이 예상되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최대 2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높기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1도로 평년과 비교해 무려 7도 가까이 낮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쾌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1도로 예년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저녁까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7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12도, 대구 11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따스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또 한 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